반갑습니다. 2학기 첫 시간이죠. 2학기는 1910년 식민지 시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까지 긴 시간을 살펴볼 텐데요. 식민지의 역사는 당시의 역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아프고 슬픈 역사인 동시에 성찰과 비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출발 지점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시대이기도 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식민지 시대를 살펴보기에 앞서 식민지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기부터 나왔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식민지의 의미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대와 중세의 식민지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민지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민족이나 국민의 일부가 오래 거주하던 땅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건설한 사회를 식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지역을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긍정적인 의미가 반영이 되었었죠. 식민지 개척이 진행됐던 주된 요인은 인구 증가와 과잉 생산에 따른 경제적인 원인 때문이었는데요. 제한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을 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작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 특히 솔론 시대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로마 시대 역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식민지를 정착형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대규모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국의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식민지에 이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는 예속과 종속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나타나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었고요. 로마의 식민 속주들이 있었죠. 중세 십자군 원정 시기에 라틴 시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이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나타나는데요. 정화의 원정 이후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교의 이주가 나타나게 되고 화교의 정착지들이 만들어지죠. 차이나타운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방이 나타나는데요. 신라방 역시 이주 식민지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식민지의 성격은 조금 변화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한 사회, 국가 혹은 민족이 다른 사회,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식민지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예속의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대항해 시대 때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원격지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무역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주거지 및 거점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침략 행위가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대륙의 발견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제국주의와 결합되게 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이 됩니다. 착취형 식민지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예속관계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고 제국주의와 결합되게 되면서 독점 자본시장의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원료 공급지로 상품시장으로 잉여 자본의 투자처로서 식민지의 필요성을 가중하게 되는데요. 본국은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치, 군사적인 예속 관계로 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 문명론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열, 적자 생존의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를 지배하고 예속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논리를 구축해 나가게 되고요. 문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과 야만의 이원화된 세계관을 기초해서 문명이 야만을 지도하고 훈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것, 즉 계몽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배와 예속 관계를 도덕적으로 순치하는 과정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이한 현상은 인종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종주의의 모습은 아주 오래된 차별주의로 우리 역사에 침식하게 되는 것이죠. 제국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력 경쟁과 군비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요. 식민지의 영토 분할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영토 지배 등의 착취 식민지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20세기 식민지는 불온한 모습으로 인류에게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식민지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일본 식민 통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식민 통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군사적 침략의 바탕을 둔 정치적 지배체제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대 식민 통치에 있어서 경제적인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었던 식민 지배의 모습들도 있었고요. 문호개방이라든지 상품시장의 확보라든지 민간에 의한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던 나라들이 많았었는데 일본은 좀 달랐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목적도 중요했지만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의 목적이 훨씬 더 강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과 독점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것 역시 군부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독점 자본주의 재벌 세력들의 연계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본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에 결정적인 획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이를 반증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일본의 천황제 중심의 권력 형태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을 중심으로 한 아주 보수적이고 절대주의적인 형태의 국가 권력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를 에워싼 지배계층 그룹들은 군부와 독점 재벌들이었고요. 이들의 유착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성장했는데요. 주로 침략적인 팽창주의에 입각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논의 중에 하나가 정한론이었죠.
한국을 정벌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오래된 계획들이 식민지 정책의 핵심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서구 제국주의와의 대항적인 과정 속에서 동양평화론이 제시가 됩니다. 동양평화론은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동양의 연대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한 대동아의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는 중국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그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 실체는 침략적 모습이 강하게 반영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아주 특이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측면의 지배를 강고히 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본과 유사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를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는 과정과 일본과 조선의 역사를 혼재시키는 과정,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동일하다 라는 식민사관, 그리고 동아주의, 나아가서는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아주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일본 식민통치의 아주 특이한 영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경제적 목적의 식민 지배보다 그 이상의 정치 문화적 종속성을 강조하고 침략적 의도를 더욱더 노골화하는 모습들이 일본 식민지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그것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조선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약 36년의 시간이죠. 36년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데요. 어떤 시각이 옳은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러한 시각들이 오늘의 사회를 읽어내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고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각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갈등과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했죠. 역사 발전, 즉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식민지 조선의 위치와 의미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요. 최근 이제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현실 정치의 갈등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일의 문제부터 해서 식민지 시대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대별됩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기반이 구축된 근대화의 출발점으로 식민지 시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조선의 변화와 개발 그리고 자본주의로의 도약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측면이기도 하죠. 그것이 통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게 되면서 근대적 변화의 기회를 박탈하겠고
오히려 사회구조와 근대의 변화에 있어서의 과정들을 왜곡시킴으로써 내부 갈등과 자본주의적 수탈 구조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라보듯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입니다. 경제발전과 성장이 있었고 그것에 주축이 되었었던 세력들을 공과 과로 나뉘어서 그의 잘못들을 희석시키는 과정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죠. 식민지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제안해서 볼 텐데요.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은 일본의 정체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회가 아니다. 서양 사회가 근대 사회로 발전해오는 과정들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과정 속에서 조선을 대입했을 때 조선은 봉건제 사회가 결여되어져 있는, 즉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사회이고, 이러한 정체된 사회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즉 정상적인 경로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선의 역사를 사회경제사적으로 연구를 해 보았을 때 조선 역시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 후기, 특히 조선 후기의 경제사 연구를 통해서 근대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틀이 이 시기에 맹아의 형태로 싹이 트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근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식민지 시대는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줬던 시기가 아니라 조선 스스로 근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고, 다양한 왜곡과 변화의 굴절 과정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흉으로서 작용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기는 조선의 근대화에 그 어떤 긍정적 영향력도 주지 못한 전형적인 약탈과 수탈의 시기로 규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통계적 수치상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변화에 있어서는 그 어떤 유의미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생적 근대화론, 즉 조선 스스로 근대적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자본주의 맹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선 내부에서 주장되어져 왔던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 자생적인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이거나 민족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적인 소위 판타지에 가까운 비약의 논리라고 주장을 하고요.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질서를 냉혹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 보편적인 변화 발전 과정 속에서 식민지 국가들이 근대화되는 과정들을 비교를 해보면 식민지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근대적 문화를 이식해옴으로써 비로소 근대의 출발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식민지 조선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특히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 식민지 공업화라는 단계적인 경제 성장의 과정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근대의
틀이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고 그것이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서 6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제공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근대적인 시스템을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죠. 분명 식민지 시대의 수탈성과 약탈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근대성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것에 기반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개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주장들은 상호간에 대립하게 되죠. 이러한 주장들을 절충했었던 논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수탈적 성격과 그 시기에 나타났었던 개발과 변화를 균형 있게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개발은 분명히 존재했으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세계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자본주의로의 발전이라는 것이 보편 타당한 변화의 발전인가 라는 것이었고요. 민족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조선민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균형 있게 살펴야만이 이 시대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과 민족의 특수한 경험을 고려한 식민지 시대의 과제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만이 지금의 시대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독립운동이 절대적인 선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었던 과거의 민족주의적 서사를 탈피해서 이 시기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구 사회가 경험했었던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이 정당한 과정인가? 그리고 식민지와 제국주의에 있어서 식민지가 경험해야 됐던 그 과정들이 정당한 역사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불가피한 현상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고요. 그와 동시에 과도한 민족주의와 과도한 이념으로 당시 시대에 일어났었던 실제 현상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기도 할 겁니다. 쉽지 않은 논리들이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갈 텐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나름의 답을 내리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연구의 쟁점은 경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제 부분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1910년대에서 18년 사이에 토지조사 사업, 20년대에서 34년 사이에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식민지 공업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주제만 던져줄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